이건 애가 우는 소리 같은데? 산속에서 홀로 화전민으로 살아가던 한 남자가 산나무를 캐러 깊은 산으로 들어가던 중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독사에 물려 쓰러진 여인과 그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인을 정성스레 묻어주었고 측은한 마음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주로 산에서 지냈지만 가끔은 장터가 서는 날 마을로 내려가 구경도 하고 동량으로 얻은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장터를 다녀본 아이는 차츰 남다른 장사꾼의 기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화전민의 손에 맡겨졌지만 특출한 재능을 타고난 아이.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인근 깊은 산 중에 화전민 사내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으로 산비탈의 작은 밭을 일궈 감자와 조를 심어 먹으며 홀로 움막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봄이 오면 산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산딸기를 따먹고 가을이면 도토리를 주워 묵을 쑤어 먹는 것이 그의 일년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움막 안에서 불을 지피며 긴 밤을 보냈지요. 사내는 젊은 시절 마을에서 살았으나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산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지내고 내려가려 했으나 산속 생활이 몸에 배고 나니 사람들의 시끄러운 다툼과 욕심이 싫어졌지요. 그렇게 10여 년을 홀로 지내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사내는 산나무를 캐러 평소보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봄이 일찍 찾아와 고사리와 두릅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정신없이 나무를 캐다 보니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부랴부랴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 했으나 낯선 길의 방향을 잃고 말았지요.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고 사내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밤에 산중을 헤매다가는 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희미한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으앙,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의 소리였지요. 이 깊은 산 중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사내는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한참을 걸어가니 큰 바위 틈새에서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여인이 바위에 기댄 채 죽어가고 있었고 그 품에는 7,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부짖으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것이었으나 곳곳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발은 맨발이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사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인이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발목에는 시퍼렇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독사에 물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진 듯 여인의 입술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했지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기이한 모양의 상한 오리개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정교한 조각이 선명히 보일 만큼 훌륭한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이런 깊은 산속에서 발견하기엔 너무나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여인이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이미 혀가 굳어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부탁, 노리게, 꼭 이라는 말만 간신히 흘러나왔지요. 여인은 노리개를 사내의 손에 쥐어주며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미의 품에 매달려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산중에 메아리쳐 퍼졌지요. 사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연으로 이 깊은 산중까지 왔는지, 무엇을 피해 도망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지요. 사내는 땅을 파서 여인을 묻어주고 근처 바위와 돌을 올려놓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울음에 지쳐 기절하듯 잠든 아이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지요.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사내는 아이를 움막 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건넨 놀이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상아의 꽃과 새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금실로 장식까지 되어 있었지요. 이런 물건은 양반집 규수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놀이개가 혹시 도둑질한 물건이라면 자신도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적들이 이것을 보면 욕심을 낼 것이 분명했지요. 사내는 결심했습니다. 놀이개를 움막 뒤편 땅속 깊이 묻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 어미의 유품으로 돌려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놀이개를 묻고 나자 더 큰 고민이 사내를 짓눌렀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할 것인가. 사내는 자신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감자와 조로 연명하는 생활에 아이 하나를 더 먹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 깊은 산 중에 아이를 버리고 가면 산짐승의 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늑대와 멧돼지가 밤마다 배회하는 곳이었으니까요. 사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동이 트자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사내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어미를 잃은 슬픔이 뒤섞여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사내가 다가가면 움찔 놀라며 더욱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다친 짐승처럼 말이지요. 사내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삶아 죽을 쑤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나무 사발에 담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배고프지? 먹어라. 아이는 죽을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것인지 뜨거운 것도 모르고 입에 넣었지요. 입술이 되었는지 호호 하고 바람을 불면서도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내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어미와 함께 얼마나 고생했을까. 무엇을 피해 이 깊은 산까지 왔을까. 사내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 아이를 거두어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것이라 생각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사내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다녔습니다. 사내가 밭일을 하러 가면 멀찍이서 지켜보았고 나무를 캐러 가면 바위 위에 앉아 기다렸지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 듯 했습니다. 사내는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닷새째 되던 밤, 움막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내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늑대 2마리가 움막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늑대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온 것이었지요.
아이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늑대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아이는 사내의 등 뒤로 숨으며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내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움막 앞에 마른 나뭇가지를 쌓고 불을 붙였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늑대들은 불을 보고 뒷걸음질 쳤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물러나 움막 주변을 맴돌았지요. 두려워 말거라. 불이 있으면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사내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불을 지피지 않으면 늑대들이 다시 접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내는 밤새 불을 지피며 아이를 지켰습니다. 아이는 방 안잠자리에 누워있고 사내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짐승들의 습성과 산에서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했지요. 아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떨림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자 늑대들은 사라졌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오며 세상을 밝혔지요. 사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사내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이제 두렵지 않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아이는 처음으로 사내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지요. 사내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자신의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산중에는 때때로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약탈하고 산으로 도망쳐와 은거하는 무리들이었지요. 산적들은 사내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사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여자를 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특히 어린 여자아이라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사내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남자아이로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사내는 밭에서 캔 감자를 보따리에 싸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헌 옷을 파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할멈, 남자아이 옷이 있소? 있지. 내 손자가 입던 건데 이제 커서 못 입는다네. 얼마나 줄 건가? 감자 20개면 되겠소. 좋아, 가져가게. 사내는 헌 남자아이 옷 한 벌을 감자와 바꿔왔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깨끗이 빨아말린 것이었지요. 움막으로 돌아온 사내는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남자아이다. 그러니 사내 아이 옷을 입도록 하여라. 왜요, 아버지? 이 산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여자아이를 보면 해를 끼칠 수 있단다. 너를 지키려면 남자아이로 살아야 한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버지라고 부른 이 사람이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남자아이 옷을 입혔지요. 사내의 눈에는 그럴듯한 남자아이로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돌쇠다. 산에서 주운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다. 예, 아버지. 아이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 사내의 마음도 따뜻해졌지요. 새해가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제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산에서의 생활로 얼굴은 그을렸지만 건강하게 자랐지요. 사내와 아이는 가끔 마을 장터에 내려가 동냥으로 국밥을 얻어먹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둘은 5일장이 서는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파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곡식을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옷감을 파는 사람. 온갖 물건들이 좌판에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좌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지요. 그곳에는 산나물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고사리, 두릅, 도라지, 더덕. 모두 자신들이 산에서 흔하게 뜯어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좌판 주인인 상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인 어른, 이 나물은 무엇이야 부르나요? 고사리지. 제삿날에 쓰는 귀한 나물이란다. 얼마에 파시나요? 한 단에 다푼이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른 좌판들도 돌아다녔습니다. 두릅은 6푼, 도라지는 7푼, 더덕은 10푼.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돈이 되고 있었지요. 아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에는 이런 나물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나는 것들도 달랐지요. 봄에는 고사리와 두릅, 여름에는 도라지와 더덕, 가을에는 버섯. 이 모든 것을 팔 수 있다면 동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어느 부잣집 앞에서 동냥을 해 국밥을 얻어왔습니다. 돌쇠야, 국밥 먹자. 하지만 아이의 눈은 여전히 나물 좌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는 좌판의 나물들을 관찰했지요. 어떤 것이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찾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장터를 떠나는 길에 아이는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나물들 우리 산에 많아요. 그렇구나. 우리도 저렇게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사내는 아이의 영특함에 놀랐습니다. 자신은 수십 년을 산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어린 것은 장터에 한 번 와보고 바로 깨달은 것이었지요. 산으로 돌아온 아이는 곧장 산비탈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본 나물들을 정확히 찾아내기 시작했지요. 고사리는 양지 바른 곳에, 두릅은 나무 아래에, 도라지는 바위 틈에.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고사리예요. 이건 두릅이고요. 아이는 각각의 나무를 한 알음씩 안고 왔습니다. 사내는 감탄했습니다. 단 한 번 보고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다니 보통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사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이 나물들을 말리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요. 말린다고? 예, 햇볕에 바짝 말리면 겨울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장터에서 본 나물 중 대부분이 말린 것이었어요. 사내는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보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줄도 아는 것이었지요. 둘은 함께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캐면 아이가 골라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움마가 평평한 바위 위에 펼쳐 말렸지요. 햇볕에 잘 말린 나물은 색깔도 곱고 향도 좋았습니다. 아이는 말린 나물을 깨끗한 천으로 싸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날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드디어 장날이 왔습니다. 아이는 말린 나물을 보따리에 싸서 사내와 함께 장터로 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팔릴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지요. 장터에 도착한 아이는 다른 나물 좌판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열하는지, 얼마에 파는지 꼼꼼히 살폈지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는 보따리를 풀어 나무를 펼쳐 놓았습니다. 다른 좌판보다 양은 적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아 깨끗해 보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이놈, 내가 판다는 게냐? 예, 그렇습니다. 한 단에 얼마냐? 아이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다른 좌판에서는 다푼에 팔았으니 자신도 그 정도는 받아야 했습니다. 다푼입니다.
너무 비싸구나. 세 푼에 삼아. 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첫 장사였으니 조금 양보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싸게 팔면 손해였지요. 그럼 넉 푼은 어떠신지요? 제가 직접 산에서 캐어 정성스럽게 말린 것입니다. 상인은 나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과연 깨끗하고 향도 좋았습니다. 좋다, 넉 푼에 삼아.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전 처음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번 것이었지요. 아이는 넉 푼짜리 엽전을 꼭 쥐고 사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팔렸어요. 넉 푼을 받았어요. 사내도 기뻐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가지고 간 나무를 모두 팔았습니다. 총 20푼을 벌었지요. 아이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처음 상인이 제시한 3푼으로 팔았다면 15푼밖에 못 받았을 것입니다. 넉 푼으로 흥정해서 5푼을 더 번 것이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국밥을 사 먹어요. 동냥하지 않아도 돼요. 둘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사내는 2푼을 내고 국밥 2그릇을 샀습니다. 동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으로 산 국밥이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달던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지요. 그날 이후 아이는 장날마다 나무를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러 가지를 관찰했지요. 단순히 나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의 장사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날씨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비가 오는 날에는 채소 값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장에 나오지 않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제삿날 전에는 값이 올랐습니다. 특히 고사리와 도라지는 제사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 제삿날 전날에는 값이 2배로 뛰었지요. 아버지, 제삿날 전에 나무를 많이 준비해야 해요. 왜 그러느냐? 그때는 값이 2배로 올라요. 지난번에 다푼하던 것이 10푼까지 올랐어요. 사내는 또다시 아이의 영특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흐름까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또 다른 것도 발견했습니다. 버섯 중에서도 특별히 비싼 것이 있었습니다. 송이버섯이었지요. 한 개에 100푼이나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산에도 송이버섯이 있나요? 있지. 소나무 숲에 가을이 오면 난단다. 그럼 그것도 캐서 팔 수 있겠네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송이버섯 몇 개만 팔아도 한 달치 양식을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이는 사내와 함께 소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송이버섯을 찾아냈지요. 가시 활짝 펴지지 않은 것이 가장 좋다는 것도 장터에서 들은 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송이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버섯과 나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지요. 종류별로 나누어 깨끗하게 손질한 뒤 보기 좋게 묶었습니다. 고사리는 고사리끼리, 도라지는 도라지끼리. 그리고 한 단을 만들 때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골라 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선물처럼 정성스럽게 포장했지요. 장터에 나간 아이의 좌판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참 정갈하구나. 저 아이가 직접 손질한 게로구나. 깨끗해서 좋네. 상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귀찮아하던 손질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같은 양이라도 아이가 파는 물건은 더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송이버섯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한 개에 100푼씩 아이는 그날 5개를 팔았습니다. 500푼이나 되는 큰 돈이었지요. 이놈,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구나.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은 개로구나.
주변 상인들이 아이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장사를 하는 신기한 아이로 소문이 났지요. 여러 번의 거래가 이어지면서 아이의 장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움막 앞 공터 가득 나물과 버섯을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가장 큰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물건을 사다 마을에 파는 큰 장사꾼이었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라고 합니다. 돌쇠라 너 셈을 할 줄 아느냐? 예, 조금은 할 줄 압니다. 상인은 몇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고사리 한 단이 다푼이다. 20단을 팔면 얼마냐? 아이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계산했습니다. 100푼입니다. 좋다. 그럼 100푼으로 한 개에 넉 푼짜리 도라지를 사면 몇 개를 살 수 있느냐? 25개입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너 글은 아느냐? 아니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글과 셈을 제대로 배우고 내 가게 일을 도와보지 않겠느냐? 물론 품삯은 주마.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글을 배우면 장부를 쓸 수 있고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었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래, 아버지와 상의하고 대답하거라. 아이는 움막으로 돌아와 사내에게 상인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큰 상인이 저를 데려가 글과 셈을 가르쳐주고 가게 일을 시키겠답니다. 사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아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야, 나는 내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도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마을로? 예, 제가 품삯을 받으면 방을 얻을 수 있어요. 아버지도 함께 가시지요. 사내는 난감했습니다. 산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20여 년을 산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마을로 내려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더 넓은 세상이 필요했습니다. 알았다. 함께 가자꾸나. 아이는 기뻐하며 사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움막 뒤편으로 가서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사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땅 속에서 천으로 싼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항아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사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내가 번 돈이냐? 예, 이 돈이면 방 2칸짜리 집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내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산에서 주운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였습니다. 게다가 돈을 혼자 몰래 쓰지 않고 함께 쓰려고 모아둔 것을 보니 마음씨까지 고왔습니다. 너는 참 기특한 아이다. 고맙구나. 며칠 뒤 둘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가 모은 돈으로 방 2칸짜리 조그만 집을 얻었지요. 비록 작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오전에는 글 공부와 셈 공부를 했고 오후에는 상인의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거래를 도왔지요. 글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자수학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복습했지요. 셈은 글보다 쉬웠습니다. 이미 장터에서 익힌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이 금방 손에 익었지요. 가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장부를 정리할 때
아이의 능력이 빛을 발했지요. 어느 날 아이는 장부를 살피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어른,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게냐? 어제 무명 10필을 팔았다고 적혀 있는데 돈은 9필 값만 들어왔습니다. 상인은 장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한 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이 정말 영특하구나. 내 오른팔감이로군. 상인은 점점 아이를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맡겨도 장부를 정직하게 작성했고 손님을 대하는 것도 예의 바랐기 때문이었지요. 무엇보다 한 푼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18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자랐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고왔고 얼굴도 고왔지요. 더 이상 남자아이로 속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상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었지요. 상인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아이를 내쫓으면 어떻게 하나? 며칠을 고민하다 사내는 용기를 내어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른,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실 돌쇠는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옵니다. 상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지요. 그럴 줄 알았소. 예. 벌써 눈치챘소. 목소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지만 상관없소. 요즘 세상이 바뀌고 있소. 여자라고 장사를 못할 이유가 있겠소. 재주가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무슨 상관이겠소. 사내는 상인의 너그러운 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감사합니다. 주인 어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저 아이가 일을 잘해서 나도 이득이요. 이제부터는 여자 옷을 입혀도 되겠소. 그날 밤 사내는 아이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돌쇠야, 이제 내 본 모습대로 살아도 된다.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던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는 당당하게 여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 신분이 드러났지만 아이의 능력은 오히려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상인은 아이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시작했지요. 그해 여름, 장마철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비가 보름 넘게 계속되자 사람들이 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이 질척여서 걷기도 힘들었고 물건도 상하기 쉬웠기 때문이었지요. 장사꾼들은 견디다 못해 물건을 헐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물건이 썩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지금 물건을 사들이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장마가 이렇게 길었는데 누가 물건을 사겠느냐? 2달 뒤면 추석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날씨가 좋아질 것이고 그동안 돈을 쓰지 못한 사람들이 추석 준비를 하려고 지갑을 열 것입니다. 그때는 물건이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상인은 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들이려면 큰 돈이 든다. 만약 내 예상이 빗나가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손해를 보시면 제 품삯으로 갚겠습니다. 아이의 굳은 각오를 본 상인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사꾼들이 헐값에 내놓은 무명, 명주, 곡식 등을 대량으로 사들였지요. 과연 2달 뒤 추석이 다가오자 날씨가 활짝 개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못 쓴 돈을 쓰기 시작했고 추석 준비를 하려고 시장으로 몰려들었지요. 물건 값은 치솟았습니다. 장마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어 곡식이 귀했고 옷감도 모자랐습니다. 상인들은 비싸게라도 물건을 구하려 했지요. 그때 아이가 비축해둔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헐값에 산 물건을 2배에
3배 값에 팔았습니다. 큰 이익을 남긴 것은 물론이었지요. 상인은 아이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나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구나. 아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여자 옷을 입는 날이 왔습니다. 사내는 마을에서 깨끗한 치마 저고리를 마련해 왔지요. 이제 내 본 모습대로 입거라. 아이는 오랜만에 여자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18배 중 거의 대부분을 남자아이로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때 사내가 뭔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남긴 유품이다. 사내는 천으로 싼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상아로 만들어진 그 놀이개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지요. 산에서 너를 처음 만난 날, 내 어미가 이것을 내게 맡겼단다. 내가 잘하면 돌려주라고 말이야. 아이는 놀이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물건 하나가 자신과 어미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지요. 손으로 만지니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미의 손길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놀이개를 가슴에 꼭 안았지요. 사내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 어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생각했단다. 이 놀이개를 소중히 간직하거라. 아이는 놀이개를 보자기에 싸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어미가 지키고 싶었던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여자 신분으로 살게 된 뒤에도 아이의 재능은 계속 빛을 발했습니다. 오히려 여자라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했지요.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장부를 관리하니 실수가 없었습니다. 상인은 아이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의 출처를 파악하고 운송비를 계산하고 차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일이었지요. 주인 어른, 개성에서 인삼을 사오시면 한양에서 2배 값에 팔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개성 상인들이 이곳에 와서 파는 값을 보면 한양까지 운송비를 더해도 이익이 남습니다. 직접 개성에서 사온다면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아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인은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무역 자리에 동행시키기로 했지요. 개성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먼 곳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개성에 도착한 둘은 큰 시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인삼, 무명, 명주, 자키, 온갖 귀한 물건들이 있었지요. 아이는 허리춤에 어미의 놀이개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큰 상인 앞에서 인삼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상인이 아이의 놀이개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잠깐 그 놀이개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예, 이것 말인가요? 아이가 놀이개를 보이자 상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폈지요. 이것은 상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놀이개는 어디서 구했느냐? 제 어미의 유품입니다. 내 어미라니. 내 어미는 누구냐? 저는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산에서 어미를 잃었습니다. 개성상인은 놀이개를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설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설이. 내 딸의 이름이다.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중국 상하로 직접 만들어 딸에게 준 것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다.
개성상인은 사람을 보내 조사했습니다. 아이가 화전민 사내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며칠 뒤 개성상인은 직접 사내를 찾아왔습니다. 이 놀이개를 어떻게 얻었는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사내는 자신이 아는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15년 전 산에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여인과 그 품의 아이, 그리고 놀이개를 건네받은 일까지 모두 말했지요. 개성상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죽었단 말이오? 개성상인은 슬픔을 삼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다른 상인과 결혼해서 다른 마을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사기 혐의로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이었지만 관가에서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사위는 심한 고문을 받고 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위의 빚을 갚으라며 집을 에워쌌지요. 시종들이 개성상인의 딸과 어린 손녀를 산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잠시 숨어 있다가 개성상인이 빚을 갚으면 돌아오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빚을 갚고 사람을 보냈을 때는 이미 늦었소. 딸도 손녀도 찾을 수 없었소. 그렇게 15년을 찾았지만 흔적도 없었소. 개성상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외동딸을 지키지 못했소. 그리고 손녀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다니. 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어미가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개성상인은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너는 내 손녀다. 나와 함께 개성으로 가자.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할아버지를 뵙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저를 거두고 키워주신 분은 이 아버지입니다. 아이는 사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산에서 저를 발견했을 때 놀이개를 보고 욕심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묻어두고 저를 위해 간직해 주셨습니다. 제가 번 돈도 한 푼 손대지 않고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는 친할아버지의 피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이분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개성상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나와의 인연도 이어가자. 집 한 칸을 내줄 터이니 내 아비를 모시고 내 곁으로 오너라. 그리고 매일 나를 방문하여라. 내가 장사를 가르쳐 주마. 아이는 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개성상인의 도움으로 더 큰 장사를 배웠고 한양까지 진출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소 마음에 둔 성실한 젊은 상인과 혼인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내를 아버지로 섬기며 봉양하였지요. 사내는 여전히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나무를 캐고 버섯을 따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아이는 그 삶을 존중했지요. 사내가 캐온 나물과 버섯은 아이가 정성스럽게 손질해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25살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여상인으로 성장했지요. 큰 가게를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만난 사내의 따뜻한 마음, 정직한 품성, 욕심 없는 삶을 늘 기억했지요. 어느 날 사내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 저는 언제나 아버지의 딸 돌쇠입니다. 너는 내가 산에서 주운 최고의 보물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만난 최고의 보물은 아버지이십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육보다 깊은 정으로 이어진 부녀였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값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에서 정해진다고 말이지요. 피보다 진한 것은 정성이고 신분보다 귀한 것은 의리입니다. 설이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욕심 없는 상인이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설이를 존경했고 그의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모든 것은 산속 작은 움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내의 따뜻한 마음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아이는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인연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